오늘은 2023년 유통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박은경입니다. 저는 삼성증권에서 유통 화장품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 유통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2023년 우리 내수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사실 저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3년 투자의 기회는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된 쪽에서 가장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수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여전히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성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편의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들도 내년도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듣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하고 있다 보니 생각보다 비용 절감을 크게 하면서 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업체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3가지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가지 투자 포인트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2023년에 대한 저의 내수 전망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2년에 23년의 내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유통업체들이 2022년에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상으로는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3년 내수 전망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안 좋아지기는 하되 그 정도와 속도가 이제 연착륙에 가까운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제가 전망하는 2023년의 내수 유통업종 성장률입니다. 이게 연간으로 보면은 2022년에 내수 성장률이 7.4였다가 내년에는 플러스 0.6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본 것인데요. 이걸 분기별 궤적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은 4분기부터 가시화되는 내수의 둔화세가 내년 2분기에 바닥을 찍고 탈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이러한 가정, 즉 2023년에 플러스 0.6% 유통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저의 전망은 사람들이 현재 걱정하고 있는 것 대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완만한 내수의 둔화 그리고 연착륙을 전망하는 이유는 가계의 소득이 견고하게 유지될 거라고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의 비용 증가, 즉 물가, 그리고 이자 비용 상승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시지만 저는 조금 더 가계의 매출, 즉 가계의 소득이 소비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좌측에 보시는 그림은 이 막대 그래프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은 이것이 평균적인 가계의 소득을 나타내는데요. 이 가계의 소득이 작년 3분기부터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번 3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1%가량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가계소득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고용시장이 굉장히 여전히 활황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 대비 위로 올라와 있으면은 지금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렇게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의 괴리가 크게 벌어졌던 시기는 2010년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례적으로 사람을 찾는 회사의 숫자가 직업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은 시점에서 가파른 속도로 임금이 낮아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람들은 물가와 이자 비용 상승에 따른 가계의 비용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걱정 자체도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3분기부터 가계의 이자 부담은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될 텐데요. 그런데 이 올라오는 정도가 되게 뭐 그래프로 보면 가팔라 보이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대 초반에서 2%대 중후반 정도로 약 0.5%포인트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즉, 소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최대한 한 0.5%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이후에도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고 그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가계 소비를 파괴시킬 정도의 강력함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은 또 하나의 어떤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가계 저축 상황입니다. 가계 저축 상황은 2019년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따라서 아직까지는 소득도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가계의 곳간이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2023년 내수가 안 좋은 건 맞는데 그 정도가 사람들의 걱정보다는 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유통업종에는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길고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1996년부터 그리고 내년 말까지 저의 전망을 포함해서 이 유통업종이 어떤 등락을 거쳐왔는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가장 어려웠을 때가 바로 IMF 때죠. IMF 때는 한때 분기 마이너스 10%에 달하는 급격한 위축세를 겪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때를 제외해놓고 나면은 소매 시장이 역성장을 했을 때는 불과 3번뿐이었습니다. 한 번이 2003년 카드 사태 때, 한 번이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 그리고 또 한 번이 이 코로나 때입니다. 따라서 제가 2023년 2분기에 마이너스 2%를 저점으로 소비시장이 반등할 거다라는 전망은 또 엄청나게 긍정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의 내수는 좀 견고하게 유지되는 습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투자 아이디어 3가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최근 중국에 대해서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면세시장의 투자 기회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면세시장이 이 코로나 때보다 나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저는 2023년, 2024년 면세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로 따지면 23년에 20%, 그리고 24년에는 44% 전년 대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뒤에는 당연히 중국인들이 와줄 거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가 됐는지 아닌지 아리송한 측면이 아직도 있거든요. 또 하나, 중국인들이 한국을 그렇게 안 좋아한다는데 정말 한국에 놀러 올까?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가능해지기만 하면 중국인들은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다른 경쟁국들이 있죠. 일본도 있고 태국도 있고,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선호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사람들이 방문을 선호하는 4개 국가들의 전 연대비 방문객 수 증감 명수를 표현해 본 것입니다. 즉 2017년 3월부터 이 한한령이라는 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2016년도에 800만 명이 한국을 찾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800만 명이 한국을 찾았었는데 이게 반토막이 났어요. 당시 단체 관광객의 비중이 한 5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한령으로 인해서 단체 여행이 금지되고 나니 딱 절반의 관광객이 사라져버린 셈이었죠. 그리고 그 수혜를 다른 일본, 태국, 베트남이 나눠 가지게 됐었는데, 이 한한령은 사실 지금까지도 존재한다고 보여질 정도로 사실 18년도, 19년도에도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단체 관광 패키지 판매도 여전히 금지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비자 발급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개인이 한국 관광을 하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60만 명이 한국을 더 찾았고 2019년도에는 이 다른 경쟁국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성장을 보인 게 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의 숫자는 전년 대비 120만 명이 증가를 했는데 사실 이 2019년도 성적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다른 태국이나 베트남이랑 비교해서도 증감폭이 굉장히 컸던 거를 아실 수 있고요. 그런데 2019년이 어떤 해였냐면은 중국의 전체적인 출국자 수 성장세가 굉장히 안 좋았던 해였어요. 2019년 중국의 전체 출국자 수는 전년 대비 4에서 5%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던 해였는데 그 안에서도 한국을 찾고자 하는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음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좀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안 좋아한다더라 혹은 좀 한국 자체를 저희가 비하해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다시 한국을 찾아줄 것으로 믿게 되면은 그 밖에 사실은 여러 호재가 이미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큰 변수인 중국이 안 좋다 보니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은 가려져 있던 다른 호재들도 함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중국인들만 많이 올까요? 라는 점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저희는 이 한류가,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의 해외에서의 인기가 관광산업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1차 한류를 저희가 2003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던 한국, 일본 간의 관광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됐고 2004년에는 일본 사람들의 한국 방문이 한때 전년 대비 140%나 증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일본 사람들의 한국 사랑이 각별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차 한류를 저희가 2013년부터 16년까지로 보고 있죠. 바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에 빠져들면서 한국을 많이 찾아들었던 시기를 의미를 하는데요. 지금 이 한류는 비단 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 있는 상태고 사실 이러한 한류 자체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겹쳐서 일어나다 보니 이번 한류가 관광산업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이제 막 저희가 확인하려는 참에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용 절감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해요. 관광산업이라고 하면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경쟁이 계속 과열되는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에 걸쳐서 중국인들 덕분에 면세산업 매출이 계속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은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상으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워낙 이제 장기간 경쟁이 계속되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의 기억 속에는 면세는 언제나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는 인식이 좀 박혀 있어요. 근데 사실 2018년을 정점으로 이 사업자 수는 계속 줄어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수요가 줄어든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면세산업은 모르겠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업자들이 아니야. 항상 경쟁을 해. 라는 생각은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면세 사업의 수익성은 2017년 한한령이 발동되며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다시피 이 사업자 수가 2018년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거는 면세산업의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7년 0.6%를
저점으로 이 면세산업 수익성은 계속해서 개선되는 추세를 겪어왔습니다. 즉 빨간색 선에서 보시다시피 이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된 가운데 사업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쟁 완화가 나타났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1%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져 있는 면세산업의 수익성이 이 3%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아까 제가 기대하고 있는 중국인 수요는 이 따이공 수요가 아니라 여행객 수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여행객들한테는 따이공한테 파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단 3%뿐만 아니라 과거에 5%까지 올라가지 못할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사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민해 볼 포인트인데요. 바로 우리가 그전에는 겪어본 적이 없었던 공항 임대료 부담의 하락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이 공항 임대료라는 것이 2013년 싱가포르 공항에 입점하면서 좀 안 좋은 가격에 입점을 하게 된 셈이죠. 그러면서 저희 수익성에 큰 부담을 줬었고, 여기 결정적으로 한 방을 또 날린 것이 2015년 말에 계약한 인천공항 터미널 1이었습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 호텔신라에서는 2017년까지는 공항의 그 어떤 사이트에서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2018년, 2019년 완만하기는 하지만 이 공항 임대료 부담률이 조금씩 하락해 왔던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이 과거의 어떤 실패를 교훈 삼아서 호텔신라가 홍콩공항 입점을 성공적인 가격에 입찰에 성공을 하고, 인천공항 터미널2 개장할 때도 성공적인 가격으로 입찰에 응했고 거기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23년에 인천공항 터미널1, 터미널2 임대료가 다 새롭게 갱신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싱가포르 공항의 임대료 개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면세 사업자들의 입김, 영향력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있을 공항 입찰에 관련해서는 면세 사업자들이 좀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과거 뭐 한 5% 정도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성이었다면은 그거는 이러한 이 공항 임대료 부담을 짐에도 불구하고 시내 면세점에서의 성공만으로도 한 5% 정도 마진을 냈었는데, 만약에 여기 공항 임대료까지 좀 부담을 덜게 된다면은 그 이상의 수익성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요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편의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 편의점이라는 것이 2022년에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도 좋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저는 계속해서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바로 편의점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유통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소비가 안 좋았을 때를 놓고 보면은 항상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추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대형마트가 2010년도 이전에는 경기가 안 좋아질 때마다 가성비의 매력을 뽐내면서 점유율을 확대했던 유통 플랫폼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003년 전후로 굉장히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였고, 금융위기 때도 싱글 디짓까지 떨어졌던 산업 성장률이 다시 더블 디짓으로 올라갔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이 구조적인 내수 저성장 국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때 바로 이 내수의 부진을 먹고 자란 것이 결국 온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대에는 가성비가 바로 편의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많이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편의점이 가성비 채널이었냐? 저는 편의점이 과거에는 가성비 채널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1인 가구 비중이 크게 늘어난 현재는 가성비 채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즉 예전에는 가성비라는 것이 번들로 사고, 그러니까 대용량으로 사서 단위당 단가를 낮추는 것이
가성비였다면은 지금은 1인 가구 시대거든요. 버리는 것을 줄이는 것이 곧 가성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 2인 가구에 맞춘 포장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이 편의점이 1인 가구 시대의 가성비 채널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편의점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환경에 도움만 받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편의점들이 사람들이 단순히 과자나 사 먹는 유통 플랫폼이 아니라 집에서 식사 대용으로 삼을 수 있는 식품을 많이 구비해 놓은 채널로 이미 변신이 돼 있는 상태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편의점이라고 하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이 객단가가 5,500원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7,000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비단 담배, 음료뿐만 아니라 단가가 높은 HMR 등을 구비해 놨고 소비자들이 그것을 선택해 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4개의 주요 음식점을 판매하는 플랫폼 중 편의점이 심지어 온라인을 넘어서는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편의점이 가게의 주요 식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직도 동네에는 식료품점, 슈퍼마켓 많거든요. 이분들이 편의점으로 전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이라고 하면은 포화 상태다라는 얘기를 지난 5년 이상 10년 가까이 해왔던 것 같은데 현재 점포수 증가율이 8%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출점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이 가성비 시대를 맞아서 슈퍼마켓의 편의점 업종 전환이 더욱더 늘어나면서 출점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성장 요인들이 여전히 편의점 주가에 덜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편의점에 주목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비용 절감 효과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클 수 있는 기업으로 저는 GS 리테일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호황인 편의점을 기본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커머스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과도하게 투자되고 비용을 쓰던 것을 지금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GS 리테일의 영업이익이 2023년도에 무려 전년 대비 60%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편의점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클 GS 리테일에 주목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유통업종의 2023년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2023년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